결국에는 아무것도 이 열차를 멈추지 않는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대망의 FOMC 금리 인하를 앞두고 마지막 물가 지표였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무난하게 나와줬고, 그리고 현재 굉장히 민감한 고용시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게, 시장에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나와주면서 매그니피션트 7부터 미 증시 모두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다. 지금 미국 증시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최근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같이 움직입니다.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빠졌고, 이런 식으로 증시가 살아날 때 비트코인도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매크로와 정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분간은 계속 추적해서 섬세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바로 이번 9월 FOMC에서 파월이 빅컷을 해줄지 25bp를 해줄지, 거기에 지금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핵심 칼럼을 월스트리트에 올려줬는데, 여기 나왔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골자는 뭐였습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 금융경제센터의 펠로우인 파우스트. 이 파우스트는 어떤 인물이었냐? 올해 초까지 연준 파월 의장의 선임 고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지금 이번 FOMC를 예견했냐? 우리는 선제적으로 50bp를 외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50bp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본인은 50bp로 인하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50bp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FOMC 카드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준 말, 올해 초까지 파월 의장의 선임 고문이었던 파우스트가 중요하게 얘기해준 부분, 여러 연준 위원들이 올해 총 남은 9월, 11월, 12월 FOMC에서 100bp 인하를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25bp 먼저 인하한다 라고 하면은 25, 50, 25, 혹은 만약에 깜짝 50bp 인하면 50, 25, 25, 어쨌든 50bp 빅컷 인하는 한 번 정도는 꼭 단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밝혔던 거,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금리 인하 폭이 지금 25bp 빠지는지 50bp인지 보다 정말로 총 얼마나 금리를 내릴 거인지에 대해서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에 베이비 스텝 인하하냐 빅 스텝 인하냐 이거보다 총 몇 bp를 내리면서 통화정책을 풀어줄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이번 FOMC에서 25bp 내리냐 50bp 내리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매크로 분석가인 린 알드는 폭스 비즈니스에 나와서 굉장히 재밌는 강렬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 열차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쉽게 말해서 미국의 달러 돈찍기는 어쨌든 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금리를 얼마나 내려주고 경기 부양을 해주고 재정정책을 해주고 이래도 결국에는 계속 돈풀기 기조로, 경기 부양 정책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 상황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버렸습니다. 벌써 35조 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 국채 이자 주기 위해서 본인들 국채 발행해서 빚내서 빚 이자 갚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계속해서 완전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경제 붕괴를 만들지 않으려면 리날든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 멈추지 않고 프린터 가동하면서 열차가 달려줘야 되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하원에서 SEC와 CFTC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출범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SEC 혼자 가상자산 다 들쑤시고 제재하고 무분별한 규제를 했지만, 이제 SEC와 CFTC가 함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해당 위원회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좋은 점 뭡니까? SEC 자기 맘대로 들쑤시고 소송 걸고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제의 틀을 만들려는 노력,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 중에 하나라고 강조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신흥국 사이에서 저축과 지불에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오히려 신흥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가
훨씬 더 전통, 제도권 거래보다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암호화폐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대다수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신흥국들은 선진국들처럼 금융 시스템이 발전이 되지 않았고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기 힘들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인터넷만 되면 지갑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놓고 달러처럼 쓸 수 있는 거. 그게 크립토,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탈중화가 된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흥국들은 왜 스테이블 코인 보유하려고 합니까? 자국 화폐 들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완전히 종이 쪼가리 쓰레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놓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면 결국 기존 명목 화폐 시스템에서 디지털 달러 시스템으로 이동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자에서 발표한 온체인 데이터에도 따르면 12개월 동안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34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면서 무려 20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결제 시장의 빅리그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비자와 이번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가 새로운 설문조사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024년 말에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규모가 5조 2,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이 보고서를 낸 기관이 어디입니까? 세계 1위 결제 기업인 비자가 이런 보고서를 냈다. 결국에 결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결제 최선두에 있는 초대형 결제 기업은 눈치를 채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판결이 나왔는데 영국 법원이 영국 최초의 소송 후 암호화폐 판결에서 USDT 테더가 재산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재산법에 따라서 개인 재산임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이런 선진국 유럽의 금융 허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 제도권 자산이제 재산이라고 인정하는 추세로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테더가 너무 빨리 확장되고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가니까 미국의 소비자 조사 기관 같은 경우는 테더를 경고하면서 FTX와 유사하다 하면서 테더가 지금 보유 중인 달러 준비금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테더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번에는 USDC가 글로벌 핀테크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미로 영향력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USDC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등등 이런 남미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도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레이어2의 왕 아비트럼과 통합을 통해서 USDC 채택을 가속화하고 있고 올해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굉장히 재밌는 내러티브는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을 봐야 됩니다.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이냐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두고 맹렬한 패권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서클은 또 재밌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본사를 뉴욕으로 이전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뉴욕의 시장인 에릭 애덤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기존부터 전 세계 경제의 핵심지 뉴욕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서클 본사 이전 리본 커팅 행사에 시장이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 에릭 애덤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본인이 취임하고 첫 달의 급여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받았던 사람이다. 가상화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월급을 바꿔서 받았던 만큼 크립토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 그렇다고 하면 서클이 왜 뉴욕으로 본사를 이전했으며 시장은 왜 참석할까? 그리고 서클의 진정한 헤드는 누굽니까? 월가 최대의 포식자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서클의 메인 투자사라는 거. 여기서 지금 미국 정부와 월가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두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눈치를 챌 수가 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또 하나의 대형 플레이어인 리플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고 최근 밝혔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오늘 402개 발행해서 지금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리플도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시장인지 눈치를 채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시장에 뛰어들려는 모습. 어쨌든 이런 선의의 경쟁이 가속화된다라는 거 뭡니까?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가장 주요한 사용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사는데 쓰이는 디지털 달러라는 거.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SEC와의 기나긴 소송을 잘 마무리하고
합의를 한 리플이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에 상장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결국에 ETF로 가려면 선결 조건 뭐였습니까?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ETF라는 거. 어쨌든 간에 리플도 다시 한번 그레이스케일 펀드 포트로 포함돼서 신탁펀드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이 들렸는데 미국 1위 거래소가 랩핑된 비트코인인 CBBTC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1대1로 지원하는 이더리움 기반 랩핑 비트코인인데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랩핑 비트코인이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상호 운용성이 확장되고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지금 어떤 생태계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베이스 프로토콜, 자체 레이어2 프로토콜인 베이스와 이더리움 생태계의 CBBTC를 상용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해줬다. 결국 CBBTC가 상용화가 되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도 비트코인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미국 1위 거래소이자 상장사 또한 초대형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수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인 코인베이스가 출시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믿음으로 이 랩핑 비트코인 상품이 상용화되고 유동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소식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소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솔라나를 매집했던 사이퍼펑크 투자사가 이번에는 이름을 어떤 걸로 바꿨냐, 리브랜딩을 했는데 솔 스트래티지스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솔라나에 지금 올인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그런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맥시멀리스트처럼 매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솔라나의 맥시멀리스트 기관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1월까지는 우리가 대선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 토론 이후에 해리스가 약간의 트럼프보다 우위에 서는 모습을 폴리마켓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 정도 수치는 도찐개찐이다. 막상 막하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디파이 프로젝트를 출시하면서 9월 16일부터 출범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가족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출범하겠다라고 했고, 디파이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성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재밌는 사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본인 공식 트위터에 월드 리버티 파이라는 것을 해시태그 걸어주면서 얼마나 트럼프가 크립토 시장의 진심인가를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이너들의 공급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최근 비트코인도 엄청난 큰 폭으로 매도가 됐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채굴자들이 던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마이닝 지갑에서 다시 축적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더리움 마이닝 월렛에서는 굉장히 큰 하락을 끝내고 다시 상승을 하려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다시금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모아간다라는 거, 충분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런 식으로 수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거 21년 사이클 같은 경우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수렴을 보여주고 이 수렴을 상단으로 돌파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대상승 랠리를 펼쳐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수렴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국 기관들의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수렴 상단을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후반전이 시작될 수 있는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를 공개해줬는데, 뉴웨일스, 그러니까 신규 고래들, 쉽게 ETF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62K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55K를 지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채굴 고래들이 43K, 그리고 초장기 고래들의 평단가가 27K라는 것을 시사해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일단 바이낸스 핵심 홀더들의 지지 구간인 55K를 잘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트루마켓 민 프라이스라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이 구간이 과거에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했던 구간이다. 그래서 만약에 매크로 시장이나
거시경제단에서 예측치 못한 굉장히 큰 악재가 터져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최종 마지노선인 이 트루마켓 민 프라이스인 46K를 지지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큰 폭락 패닉셀이 나와도 46K를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씩 수요가 살아나는 움직임인데 비트코인 현물 수요의 움직임을 체크해보면 최근까지 엄청나게 수요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이 주황색 포모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수요가 회복되고 난 이후로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미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3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됐던 조정 속에서 특히나 최근 8월, 9월 조정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축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그 축적을 누가 했냐? 바로 장기 홀더, 롱타임 홀더들이 이 최근 8월, 9월 눌림 자리에 엄청난 축적을 했다는 거. 장기 투자자들은 굉장히 현명하게 투자합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던 3월, 4월에는 엄청나게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고 다시금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판단하니까 엄청난 매집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매집하기 좋은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거래소, 볼륨 모멘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의 투심이 위축되어 있고 많은 크립토 투자자들의 관심이 바닥 구간이라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투자의 고수들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고 남들이 관심 있을 때 팝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위축의 국면, 약세 국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거래소 거래량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공포의 기회의 구간이라는 것도 시사한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단기적으로 하루 오르냐 내리냐 이게 아니라 사이클을 보셔야 된다. 사이클을 먹어야 진정한 여러분들의 시대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나 미국 대선과 반감기는 같은 해에 공교롭게도 진행이 됐었고, 과거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 대결에서도 대선 이후 엄청난 큰 랠리를 보여줬었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이후에도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면서 후반전 랠리를 시작했고, 지금도 뭡니까?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분명히 결과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과거의 패턴과 저는 크게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힘들게 6개월간 개미들을 지치게 만들고 털어줬던 만큼 후반전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 체크하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기나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많은 저희 캐쳐 가족분들도 추석 연휴 기간에는 너무 차트만 보시면서 매매에 열중하고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는 추석 잘 즐기시면서 소중한 가족들과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